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그 대출 금리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를 막 들었고, 실제로 최근에 6월달, 7월 초까지 대출 받으신 분들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담대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3% 초반, 2% 후반까지 받으신 분들 봤거든요. 뭐 저도 기존에 들고 있던 금리들이 조금 어느 정도 변동금리로 돼 있던 것들이 인하가 되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막 사람들이 부동산을 또 이제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가계 대출이 급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다시 대출 규제를 들어가자, 또는 규제를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 지금 은행에서 대출 너무 많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DSR이나 이런 거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은행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 당국에서 눈치를 또 주니까 부랴부랴 또 관리를 해야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대출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조금 좀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유심히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찌됐든 금리가 확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금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 대출이 많아지게 된 증가폭의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되게 많이 생기면서 가계부채를 많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 DSR의 심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결국 한도를 줄이겠다, 너희들 대출을 좀 압박하겠다, 대출 조금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7월에 시행 예정이었는데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9월로 연기가 되면서 남은 그 대출을 하려고 했던 수요들이 가파르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첫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대출 막차 타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하락 예상됨으로써 어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매입하려는 분들이 꽤나 많이 다시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다, 미국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들이 거의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려가네? 그럼 대출 좀 더 받아도 되겠다 라는 심리들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수요자 주택 구매. 지금 시장은 투자자들이 뭔가 움직이고 먼저 이렇게 한다기보다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대출을 증가를 좀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투자로서 서울의 아파트를 산다라는 거는 투자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뭐 각자 다르겠지만 50% 100%를 내기 위해서는 뭐 10몇 억을 넣어서 10몇 억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뭐 투자자들 규제가 막 풀리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까봐, 지금 아니면 또 못 살까봐 이런 심리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로 이어지고, 그 주택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 그 원인으로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야, 너 이거 너무 급박하게 지금 가계대출이 오르잖아,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시중은행이죠. 뭐 대표적인 은행이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이외에도 우리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0.2%,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0.13%, 지난주, 이번 주 토탈 해서 지금 이렇게 금리를 벌써 한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지금 인상되고 있다. 다시금 2%대까지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3%대, 4%대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들, 하나은행,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 데들이 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초에 알아봤던 거랑 지금 알아보는 거랑 금리가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급격하게 대출이 가파르게 오르거나 막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대출 관리를 감독을 합니다. 당연히 이 양을 조절을 해야겠죠.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도 정부가 뭐 이제 싫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감독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니까 그랬겠죠. 그 전에 이제 이 정부가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해서 다시금 또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총량을 조절하겠다, 대출량을 좀 제한 두겠다라고 한 건데, 그럼 그 전에 이 대출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좀 더 많은 양의 대출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금리가 떨어졌던 이유가 뭔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금리가 그럼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나?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에는 여러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받는 금리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조달금리 뭐 이런 게 같이 엮여서 그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동일하죠.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동결한 지가 벌써 1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시장금리랑 조달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 이런 것들은 인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은행 자체적으로 가상금리나 이런 것들 다 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금리에. 그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먼저 인하를 한 거예요.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예정이 돼 있긴 했지만 시중은행에서는 미리 그걸 땡겨서 싸게 여러분한테 대출이 나갔다라는 거죠. 경쟁적으로 다른 은행보다 우리가 대출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은행은 대출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돈을 벌어가는 구조니까요. 그 이자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3.1% 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우리는 3.3%, 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2.9%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보다 보니까 너무 가계대출이 많이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금리라는 거, 미국에서 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에서 금리를 계속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동결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준금리고, 거기 이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출 받을 때 정해지는 금리들은 시장금리, 조달금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상금리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이렇게 채권이랑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서 그 최종적인 금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금리를 결정하는 다양한 또 금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인하가 되면서 금리가 떨어졌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다?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미리 이제 선반영돼서 은행에서 먼저 움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당분간은 금리의 추이를 관찰을 하셔야겠죠. 금리의 추이를 관찰하시고, 내가 무리하게 지나치게 그 금리들을 쫓고 간다기보다는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일단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하 누구나 또 얘기를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년 상반기에도 올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근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나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런 거를 따져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딱히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스탠스로 갖고, 그러니까 결국에 고용 지표나 경기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상황적으로 나아진다라는 게 보여야 미국이 또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여야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뭔가 100% 예측한다는 것은 되게 섣부른 판단입니다. 아마 금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만장자가 됐을 거예요. 금리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어쨌든 인하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생각인데, 세상에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뭔가 내가 확신을 한다기보다 그런 스탠스로 가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아니면 대출을 어떻게 또 바꿔야 되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고 있고 시나리오를 짤 때인 거지, 그냥 내가 무턱대고 또 무리하게 그럼 나 지금 빨리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 같은 거 대출 싸니까 더 끌어가지고 빨리 사야겠다, 이 스탠스로 가면은 나에게 맞지 않는 투자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무리하게 투자되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또 조정을 받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불안하고 또 팔아야 되나?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나? 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 과정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 금리가 어떻게 향방이 될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갈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내려간다면 어떻게 좀 더 과감하게 매입을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지 내 집 마련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돈이 충분하다면, 이 금리의 영향을 덜 받을 정도로 현금이 넉넉하다면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입지에 따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이라면 충분히 그 권장을 드릴 만하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시드도 부족한데 뭔가 지금 금리가 싸서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아서 해보겠다 하는 것들은 꼭 우리가 금리를 고정금리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황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에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나중에 추후에 또 올라간다거나 이러면은 대출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을 대출받았으면 1%만 올라도 여러분들 삶의 질이 되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자로 상환해야 되는 돈들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근데 그게 2%, 3%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오를 상황이 아니라고는 또 못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어디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있는 채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투자를 알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드리자면 무리한 대출은 금물이다. 나의 연봉과 소득과 그리고 앞으로의 뭐 자녀 계획이나 이사 계획, 뭐 부모님 모시는 거, 그 추가 지출에 대한 그런 대비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건전한 대출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매입하거나 실거주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그냥 내가 지금 금리가 너무 싸니까 대출 미리 많이 받아놔야지, 그거는 좋은 계획은 아니란 겁니다. 물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부와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하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항상 얘기 드리면 지금은 무리한 대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다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 급격하게 가계대출이 늘어남으로써 정부에서 그 대출 관리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우리 금리 다시 조금 올리겠습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는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무리한 대출은 좀 금물하고, 내가 여력이 된다면 대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만, 내가 여력이 안 되는데 지금 금리가 싸다는 많은 이유로 뭔가 크게 대출을 받아서 큰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한다? 그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지, 지금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지 말라,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 경매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말라,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내가 잘 모르겠다, 처음이다, 초보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그 부동산 경매 다마고치 프로젝트, 경매 한 건 낙찰받을 때까지 제가 1대1 케어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전 경매 4주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해봤고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전 경매 수업을 좀 들으셔가지고 임장도 같이 가고 법원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일정이 안 되더라도 또는 일정이 되는 만큼 법원이랑 임장 가서 저하고 같이 부동산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비게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